74세에 이혼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제가 번 돈으로 다른 여자 3명에게 용돈을 주고 있었거든요. 이혼 후 제가 번 가게는 남편 명의였고 저는 퇴직금 1,400만 원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지옥은 그 다음부터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저를 배은망덕한 노인으로 만들었고 남편은 제가 바람을 피웠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40년 결혼 생활의 감옥에서 빠져나왔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박정순입니다. 올해 74시고 40년 넘게 반찬 가게를 운영해 왔습니다. 손맛 하나는 자신 있습니다. 김치부터 시작해서 각종 장아찌, 조림, 나물까지 안 만들어 본 반찬이 없어요. 단골 손님들은 저만 믿고 명절 음식도 맡기곤 했죠. 그런데 40년 동안 제가 번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단 한 푼도 제 통장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부 남편 통장으로 들어갔어요. 남편 이름은 강석진, 올해 78입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꽤나 알아주는 사람이었죠. 마을회장을 15년째 하고 있었고 각종 행사며 모임이 있으면 항상 앞자리에 앉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참 웃는 얼굴이 좋았어요. 누가 봐도 인자하고 사람 좋은 어르신이었죠. 동네 사람들이 뭐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남편한테 찾아와서 상담을 받고 갔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자랑스러웠어요. 적어도 1년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결혼 초부터 남편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편 내가 돈을 만지면 집안이 망한다. 내가 관리해 줄 테니까 너는 그냥 열심히 일만 해. 그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도 그렇게 사셨고 친정 어머니도 그러셨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반찬을 만들고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받고 밤 8시가 돼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4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남편은 단 한 번도 가게 일을 거들지 않았습니다. 가끔 가게에 들르긴 했지만 그건 일을 도우러 온 게 아니었어요. 손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려고 온 거였죠. 우리 집사람이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손맛 하나는 괜찮아요. 그냥 반찬이나 만드는 여자라서 큰 돈은 못 벌지만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쓰렸지만 참았습니다. 남편 체면을 생각해서요. 마을회장 부인이 밖에서 남편 흉을 보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명절이나 마을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는 음식 준비를 전담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행사장으로 불러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음식 준비 좀 해줘. 마을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하잖아. 그러면 저는 다른 아주머니들 10명쯤이랑 같이 주방에서 하루 종일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행사장 중앙에 앉아서 사람들과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고요. 행사가 끝나면 남편은 제게 이렇게 말했죠. 수고했어. 덕분에 내 체면이 살았어. 체면. 그게 저희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남편의 체면을 지키는 것. 그게 제 역할이었던 거죠. 저는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 남편의 소품이었습니다.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장식품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깨달은 건 불과 1년 전입니다. 70이 넘어서야 제가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게 됐어요. 너무 늦은 나이에 눈을 뜬 거죠. 작년 12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목욕탕에 간 사이 제가 거실 소파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남편 휴대폰이 쿠션 밑에 끼어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치워뒀을 텐데 그날따라 알림이 계속 울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무시하려 했어요. 근데 알림이 10번도 넘게 울리는 거예요. 혹시 급한 일인가 싶어서 화면을 봤는데 단톡방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회장님과 함께.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70이 넘어서 남편 휴대폰을 몰래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그 단톡방 이름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우리 회장님과 함께라니. 회장님은 남편인데
누가 남편과 함께라는 단톡방을 만든 걸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단톡방을 눌렀습니다. 참여자는 4명이었어요. 남편, 그리고 여자 3명. 이름을 보니 전부 시니어 봉사단에서 활동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김서연, 이미숙, 박영희. 다들 60대 초반에서 중반쯤 되는 분들이었죠. 제일 최근 메시지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김서연이라는 분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감사했어요. 저녁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아래 남편이 답장을 했더군요. 천만에요. 서연 씨가 요즘 힘들다고 해서 제가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이미숙이라는 분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병원비 낼 수 있었어요.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남편의 답장. 아이고, 그 정도야 뭐. 우리 서로 돕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스크롤을 위로 올려서 예전 대화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1달 전, 2달 전, 3달 전. 남편은 새 여자에게 꾸준히 돈을 보내고 있었어요. 10만 원, 20만 원, 많을 때는 50만 원씩. 병원비, 생활비, 명목은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번 돈은 늘 남편한테 맡겼잖아요. 남편이 관리해준다고 했으니까. 그럼 남편이 여자들한테 보낸 돈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당연히 제가 번 돈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40년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서 반찬을 만들고 손이 튼 것도 모르고 김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그렇게 번 돈을 남편이 다른 여자들한테 나눠주고 있었던 겁니다. 더 위로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제 손이 멈췄어요. 3달 전 대화였습니다. 김서연이라는 분이 이렇게 물었더군요. 회장님, 부인분은 회장님이 이렇게 봉사활동 열심히 하시는 거 아세요? 남편의 답장을 보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정순이는 숫자도 잘 몰라요. 그냥 반찬이나 만드는 사람이라서 돈 관리 같은 건 제가 다 하죠. 제가 쓰라고 하면 쓰는 거예요. 별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별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40년 동안 남편 뒷바라지하고 가게 운영하고 돈 벌어서 다 바쳤는데 저는 별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미숙이라는 분이 또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부인분한테도 잘해주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남편의 답장. 집사람한테 잘해주는 건 당연하죠. 제가 돈 관리 다 해주고 가게도 제 명의로 해놔서 나중에 세금 문제 안 생기게 해뒀어요. 정순이는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니까 편하게 일만 하면 돼요. 가게가 남편 명의라고요. 저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운영한 가게인데 그 가게가 남편 이름으로 돼 있었던 거예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목욕탕에서 남편이 돌아오기까지 1시간쯤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1시간 동안 40년을 돌아봤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저는 단 한 번도 제 통장을 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이 관리해준다니까 그냥 믿었죠. 필요한 게 있으면 남편한테 말하면 돈을 줬고 저는 그걸로 장을 보고 생활했습니다. 가끔 제가 옷이라도 사고 싶다고 하면 남편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 돈이면 집 수리할 때가 많은데 나이 들어서 무슨 옷이 필요해. 그러면 저는 참았습니다. 남편 말이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명절 때 친척들이 모이면 남편은 항상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집사람 덕분에 우리 집이 굴러가죠. 얘가 돈 관리는 못하지만 일은 참 열심히 해요. 친척들은 남편을 칭찬했어요. 아내를 챙기는 착한 남편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운이 좋은 여자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챙긴 게 아니었어요. 저를 이용한 겁니다. 제가 번 돈으로 남편은 마을에서 좋은 사람 행세를 했고 다른 여자들한테 돈을 퍼주면서 존경받는 회장님 노릇을 한 거예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목욕탕에서 돌아온 거였죠. 저는 얼른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거실에 들어오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내 휴대폰 어디 갔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소파 밑에 있던데요. 남편은 휴대폰을 집어들더니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가게 명의가 누구 이름이에요? 남편은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남편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내 이름이지. 세금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해놨어. 당신은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혼해야겠다고. 이혼을 결심하고 나서 저는 며칠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변호사를 만나야 했어요. 동네에서 만나면 소문이 날 것 같아서 시내까지 나갔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 반을 가서 법률사무소 문을 두드렸죠. 젊은 여자 변호사가 저를 맞아줬어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일단 재산 분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게가 남편분 명의라고 하셨죠? 하지만 어르신이 40년간 운영하신 거라면 실질적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됐어요. 그런데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다만 남편분이 어떻게 대응하실지 모르니까 빨리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산을 숨기거나 이전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였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요.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다가 저를 쳐다봤어요. 뭔데? 이혼하고 싶어요.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의견을 분명하게 말한 것 같았어요. 남편은 한참 동안 저를 쳐다보더니 웃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나이 들어서 정신이 이상해진 거 아니야? 정신 멀쩡해요. 당신 휴대폰 봤어요. 단톡방도 봤고 여자들한테 돈 보낸 것도 다 알아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웃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뭐가 문제야? 나는 봉사활동하는 거야.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라고. 당신은 그것도 이해를 못해? 제가 번 돈으로 하는 봉사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옷 한 벌 사지 말라고 하면서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40년 동안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돈 관리 다 해주고 세금 문제 다 처리해주고 이게 배은망덕한 거 아니야?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이혼 서류 준비할게요. 그날 밤부터 남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한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다고 이혼을 해? 가게도 내 거고 집도 내 명이야. 내가 나가면 갈 데도 없어.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던 게 기억났거든요. 실질적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저는 그 말만 믿기로 했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게에 손님이 오셨는데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장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회장님이 걱정 많이 하시던데. 저는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회장님이 그러시던데. 사장님이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 하신다고. 이혼하자는 소리까지 하신다면서요. 그 순간 머리가 쭈뼛 섰습니다. 남편이 먼저 소문을 퍼뜨린 거였어요. 제가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그래서 이혼 타령을 한다고. 다음날 시장에 장을 보러 갔는데 아는 아주머니들이 수군덕거리는 게 보였어요. 제가 지나가니까 조용해지더니 다들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쳤지만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회장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평생 잘해줬는데 저러시니. 마을에 간 앞을 지나는데 평소 친하게 지내던 김 여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정순 씨, 잠깐만.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무슨 일이세요? 김 여사는 제 손을 잡더니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정순 씨, 이혼은 아니야. 회장님이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나이 들어서 이혼하면 손해보는 건 정순 씨야. 회장님이 뭘 잘해주신 건데요? 제가 되묻자 김 여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회장님이 돈 관리도 다 해주시고 정순 씨는 편하게 가게만 하면 됐잖아.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 제가 번 돈을 제가 못 쓰는 게 좋은 거예요? 김 여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곧 이렇게 말하더군요. 정순 씨가 요즘 좀 예민한가 봐. 나이 들면 다 그래. 갱년기 같은 거야. 참고 살아, 응?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서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더니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이 나한테 창피를 주고 있어. 마을 사람들이 다 뭐라는지 알아?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뭐라는데요? 가엾다고 하더라고. 나를 가엾다고 해. 40년 동안 아내 뒷바라지 했더니 이제 와서 이혼하자고 하니까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편한테 중요한 건 저와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마을에서의 체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남편을 불쌍하게 본다는 게 참을 수 없었던 거죠. 저는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통장, 도장. 그게 전부였어요. 40년을 살았는데 제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한테 전화했어요. 이혼 조정 신청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빨리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날부터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게 단골 손님 중 절반이 오지 않았어요.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저를 피했고 마을회관 앞을 지나가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봉사단 모임이었어요. 저도 5년 전부터 시니어 봉사단에서 활동했거든요. 주 1회 모임이 있었는데 그날도 평소처럼 갔습니다. 그런데 모임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다들 제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으려는데 옆자리 아주머니가 가방으로 자리를 막더군요. 여기 자리 있어요. 제가 말하자 그 아주머니는 쌀쌀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 앉을 자리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냥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정순 씨, 회장님한테 사과하는 게 어때요? 돌아보니 봉사단 총무를 맡고 있는 최 여사였어요. 제가 왜 사과를 해야 하는데요? 회장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데 정순 씨가 조금만 참으면 되잖아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40년을 참았는데 더 참으라고요? 최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순 씨는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회장님 덕분에 가게도 잘 됐고 체면도 섰는데 저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마을회관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40년을 살았는데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아니, 이해를 안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해하고 싶지 않은 거였죠. 남편 편을 드는 게 편했던 겁니다. 이혼 조정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2달 만에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됐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게는 남편 명의였고 실질적 기여도를 인정받지 못했어요. 변호사가 최선을 다했지만 남편이 준비를 철저히 해놨더라고요. 가게 운영 관련 서류가 전부 남편 이름으로 돼 있었고 세금 신고도 사업자 등록도 전부 남편이 했다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실제로 가게를 운영했다는 건 다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남편이 사업자였고 저는 그냥 일을 도와준 배우자일 뿐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한 게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결국 제가 받은 건 재산분할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40년의 노동이 1,400만 원으로 정리된 거죠. 남편은 가게도 집도 예금도 다 가져갔어요. 법원을 나오면서 변호사가 미안해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해요.
좀 더 일찍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괜찮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74세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일자리도 없었으니까요. 다행히 조카가 서울에 작은 원룸을 하나 구해줬어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짜리였습니다. 제가 가진 돈으로는 6개월밖에 못 버티는 금액이었죠. 저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40년을 산 동네를 떠나는 건 생각보다 허무했어요. 짐을 싸면서 가게 열쇠를 마지막으로 한 번 봤습니다. 그 열쇠를 남편한테 돌려줘야 했어요. 남편은 가게 앞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제가 열쇠를 내밀자 남편은 빙긋 웃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수고했어. 40년 동안 잘 써먹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잘 써먹었다니. 저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었던 거죠. 40년 동안 쓸모있게 사용하다가 이제 버린 겁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저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74시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식당 설거지, 청소, 그런 일들이었죠. 하지만 나이가 너무 많다며 다들 거절했어요. 한 달을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재래시장에서 반찬 납품하는 일자리를 찾았어요. 새벽 4시에 나가서 반찬을 만들고 시장 상인들한테 납품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루 7만 원을 받았어요. 한 달이면 20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죠. 처음 일을 시작한 날은 설레기도 했습니다. 제가 잘하는 일이니까요. 김밥을 말고 나물을 무치고 조림을 만들고 손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해온 일이니까. 그런데 첫 주 금요일이었어요. 시장에서 김밥을 말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드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 여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단톡방에서 봤던 이름 김서연. 그 여자였어요. 60대 초반쯤 돼 보이는 깔끔한 옷차림의 여자였습니다. 남편은 팔짱을 끼고 시장을 구경하며 걸어오고 있었어요. 제가 일하는 가게 쪽으로요. 저는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 보이기를 바랐죠. 하지만 남편은 제 앞을 지나가면서 멈춰 섰어요. 어머, 여기 김밥 파네. 여보, 하나 사줄까? 서연이라는 여자가 김밥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는 별로예요. 주인 아줌마가 위생관념이 좀. 남편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래. 그럼 다른 데 가자. 여기는 내가 아는 사람 가게라서 좀 그래. 그리고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못 본 척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못 본 거였죠. 저는 이미 남편한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김밥 많은 손이 떨렸습니다. 옆에서 같이 일하던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제 앞을 지나가면서 새 여자한테 김밥을 사줄까 물어보는 걸 보니까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원룸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74세 이혼하고 가진 것도 없고 남편은 새 여자랑 행복해 보이고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40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왜 제 인생은 이 모양일까요? 다음 날 시장에 나갔는데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제가 일하는 가게 사장님이 저를 부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순 씨, 혹시 동네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어떤 남자분이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서 일하는 나이든 아주머니 조심하라고. 손버릇이 안 좋다고. 그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시장에 와서 제 뒷담을 하고 간 겁니다. 제가 물건을 훔친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 사장님은 저를 믿는다고 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일을 마치고 사표를 냈어요. 더 이상 거기서 일할 수 없었습니다. 월세는 계속 나가는데 일자리는 없었어요. 저는 다시 일자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어요.
가진 돈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카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모, 고향에서 전화 왔어요. 이모 남편이. 그 사람이 또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대요. 무슨 소문? 이모가 다른 남자 때문에 이혼했다고. 눈 돌아가서 가정을 버렸다고 그러던데요. 저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바람을 피웠다는 거짓말까지 만들어낸 거예요. 저는 40년 동안 남편 말고는 다른 남자를 쳐다본 적도 없는데 말이죠. 조카가 덧붙였습니다. 이모, 동네 사람들이 다 그 말을 믿는데요. 봉사단 사람들도 마을회관 사람들도 이모를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놨어요. 저는 그날 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혼 후에 지옥이 온 게 아니었어요. 40년 동안 제가 살던 곳이 지옥이었던 겁니다. 다만 제가 그걸 몰랐을 뿐이죠. 이제 뒤늦게라도 빠져나왔는데 남편은 저를 끝까지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일자리를 잃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조카가 제게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이모, 서울에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있대요. 거기 가면 이모 나이에도 할 수 있는 일 소개해 준대요. 저는 희망을 가지고 그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사가 친절하게 여러 일자리를 소개해 줬어요. 그 중에서 구청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급식 보조일이 있었습니다. 주 3회, 하루 5시간씩 일하면 월 8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죠. 저는 바로 신청했어요. 면접도 잘 받고 담당자도 제 경력을 보고 좋아했습니다. 40년 동안 음식을 다뤄온 사람이니까요. 일주일 후에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출근 이틀 전이었어요. 갑자기 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님 죄송한데요. 그 일자리가 취소됐어요. 네. 왜요? 복지관 쪽에서 다른 분으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이상했어요. 분명히 제가 합격했다고 했는데 저는 직접 복지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자가 난처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르신,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위에서 그냥 다른 분을 쓰라고 해서요. 왜죠? 제가 뭘 잘못했나요? 담당자는 한참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고향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어르신이 인성에 문제가 있다고, 돈 관리도 안 되고 대인관계도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여기까지 손을 쓴 겁니다. 서울에서까지 제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게 방해한 거죠.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고향에 있는 옛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봐야겠다고. 김미자 언니였습니다. 저보다 5살 위인데 젊었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자주 못 만났지만 명절 때마다 안부 전화는 했던 사이였죠. 미자 언니 저예요. 정순이. 아, 정순아. 어떻게 지내?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언니, 혹시 동네에서 제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김 언니는 한참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순아, 너 정말 그랬어? 다른 남자 만났어? 언니까지요? 전 그런 적 없어요. 남편이 거짓말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던데. 봉사단 사람들도 그러고 마을회관 사람들도 그러고 석진이가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몰라. 저는 기가 막혔어요. 언니 40년 동안 저 보신 거 아세요? 제가 그럴 사람 같아요? 그러게. 난 믿고 싶지 않은데 워낙 소문이 퍼져서 미안하다 정순아. 나도 내 편을 들어주고 싶은데 동네에서 살려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알았어요. 남편이 완전히 저를 동네에서 매장시켰다는 걸. 그리고 그게 서울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며칠 후 조카한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모, 고향에 무슨 일 있어요? 동네 카톡방에서 난리예요. 무슨 일인데? 이모가 서울에서 사기치고 다닌다는 소문이 돌아요. 누가 그런 얘기를 퍼뜨렸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은 제가 어디에 있든 계속 저를 괴롭힐 작정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때까지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간신히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구했어요. 하루 6시간, 주 5일 일하면 월 90만 원을 받았습니다. 월세 35만 원 내고 나면 55만 원. 그걸로 한 달을 버텨야 했죠. 손은 온통 튼살이 생기고 갈라졌어요. 설거지용 세제 때문에 피부가 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이 일마저 잃으면 진짜 끝이니까. 그러던 어느 날 식당 사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정순 씨, 잠깐 얘기 좀 해요. 불안했어요. 사장님 표정이 안 좋았거든요. 왜 그러세요? 오늘 어떤 남자가 왔다 갔어요. 정순 씨 아는 사람인가 봐요. 그 사람이 그러는데 정순 씨가 원래 고향에서도 문제가 많았다고, 돈 문제로 사람들이랑 싸우고 다녔다고.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사장님,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제 전 남편이. 알아요. 저도 그 사람 말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정순 씨 미안한데 우리 식당이 작잖아요. 이런 소문 나면 손님들이 안 올 수도 있어서. 아니에요, 사장님, 제발. 다음 주까지만 나와요. 그때까지 급여는 다 드릴게요.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은 서울까지 쫓아와서 제 일자리를 망가뜨렸습니다. 제가 살 수 없게 만들려고 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이혼했으면 끝 아닌가요? 왜 저를 이렇게까지 괴롭히는 걸까요? 그때 조카가 전화했습니다. 이모, 고향에서 이상한 소식 들었어요. 또 뭔데? 이모 전 남편이요. 봉사단에서 만난 여자랑 동거 시작했대요. 김서연이라는 사람이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시장에서 봤으니까. 그 여자가 지금 이모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대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막 축하해 준대요. 회장님이 외롭게 살지 않게 돼서 다행이라고. 웃음이 났어요. 비참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배은망덕한 여자가 됐는데 남편은 외로운 노인이 됐고 새 여자는 회장님을 돌봐주는 착한 여자가 된 거죠.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나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남편의 거짓말이 곧 무너질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무너짐이 얼마나 처참할 거라는 걸. 식당 일을 잃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간신히 아파트 청소 일을 구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파트 계단과 복도를 청소하는 일이었죠. 힘들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날도 새벽 청소를 마치고 편의점에서 김밥 하나를 사서 먹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보니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 있었어요. 서울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걸어봤어요. 여보세요? 혹시 박정순 씨 맞으세요? 낯선 여자 목소리였어요. 60대쯤 되는 것 같았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강석진 씨. 그러니까 정순 씨 전 남편분이랑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순간 김밥이 목에 걸릴 뻔했어요. 왜 그 여자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걸까요? 무슨 일이세요? 서연이라는 여자는 한참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저도 속은 것 같아서요. 석진 씨한테.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만나서 얘기하면 안 될까요? 제가 서울로 올라갈게요. 정순 씨한테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저는 이상했지만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틀 후 서울역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서연은 생각보다 단정하고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서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정순 씨, 먼저 사과드려요. 제가 석진 씨 말만 듣고 정순 씨를 오해했어요. 무슨 오해요? 석진 씨가 그랬거든요. 정순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이혼했다고. 40년 동안 자기를 속였다고.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저는 피식 웃음이 났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사과하려고요? 아니요. 확인하려고요.
석진 씨가 정순 씨한테도 저한테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는지 서연은 가방에서 통장 몇 개를 꺼냈습니다. 저는 석진 씨를 믿고 제 돈을 맡겼어요. 2천만 원이요. 석진 씨가 그랬거든요. 집을 팔아서 우리 둘이 나눠 가지자고. 그 전까지 본인이 돈을 관리해 주겠다고.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요? 한 달 전부터 이상했어요. 석진 씨가 자꾸 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집 수리비, 병원비, 이것저것 명목으로. 처음엔 당연히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어제 몰래 확인해 봤어요. 제 돈이 500만 원밖에 안 남아 있더라고요. 1,500만 원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저는 순간 깨달았어요. 남편이 서연한테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석진 씨가 그러는데요. 정순 씨랑 이혼할 때 재산 분할로 많은 돈을 줘서 지금 본인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이에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1,400만 원 받았어요. 40년 동안 번 돈이 그게 전부였어요. 서연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1,400만 원요? 석진 씨가 그러는데 5천만 원 넘게 줬다고. 거짓말이에요. 가게도 집도 전부 남편이 가져갔어요. 저는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서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정말 바보였네요. 석진 씨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마을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서연이 불쌍했어요. 그 여자도 저처럼 속은 거니까요. 서연 씨, 남편이 어떻게 돈을 쓰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집에서는 검소하게 살아요. 근데 자꾸 돈이 어디론가 사라져요. 저는 말했습니다. 남편은 돈으로 사람들한테 존경받으려고 해요. 봉사활동도 사람들 도와주는 것도 전부 돈으로 하는 거예요. 본인 돈이 아니라 다른 사람 돈으로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석진 씨가 자꾸 마을 사람들한테 밥 사주고 술 사주고 그래요. 제 돈으로 그러는 거였군요. 저는 서연한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집도 아직 안 팔렸고 제 돈은 거의 다 없어졌고 저도 정순 씨처럼 될 것 같아요. 저는 서연한테 조언했어요. 지금이라도 빠져나오세요. 늦으면 저처럼 됩니다. 아무것도 못 건지게 돼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정순 씨, 같이 싸워요.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석진 씨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놀랐어요. 싸운다니요. 저는 이미 모든 걸 잃었는데 뭘 더 싸울 수 있을까요? 하지만 서연의 다음 말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석진 씨가 마을 사람들한테도 돈을 빌렸대요. 집을 팔면 갚는다고 하면서. 근데 집은 안 팔리고 있어요. 사실 팔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 석진 씨는 마을 사람들한테도 사기꾼이 될 거예요. 저는 번쩍 정신이 들었어요. 남편이 저한테만 거짓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서연한테도 마을 사람들한테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순 씨, 우리 석진 씨 돈거래 내역 다 모아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한테 진실을 알려요. 석진 씨가 어떤 사람인지 다들 알아야 해요. 저는 처음으로 희망이 생겼습니다. 혼자서는 못 이겼지만 둘이면 다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좋아요. 해봅시다. 그날 저와 서연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편의 거짓말을 하나하나 밝혀낼 계획을요. 40년 동안 저를 속인 남편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보여줄 계획을. 서연과 만나고 일주일 후였습니다. 서연은 남편 몰래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통장 거래 내역, 남편이 마을 사람들한테 돈을 빌린 차용증 사본, 남편이 보낸 문자 메시지들. 생각보다 많은 증거가 나왔습니다.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남편이 제 명의로 된 적금과 보험을 전부 해약했다는 사실이었어요.
결혼 초기에 제 이름으로 들어뒀던 적금이 몇 개 있었거든요. 남편이 관리한다고 했던 그 적금들이요. 저는 당연히 아직 있는 줄 알았어요. 서연이 보험회사에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 전부 해약됐더라고요. 총 3,8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뻔했죠. 남편이 쓴 겁니다. 정순 씨, 이거 횡령이에요. 정순 씨 명의인데 남편이 마음대로 해약했잖아요. 서연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부부였으니까 법적으로는 문제 없을 거예요. 이혼 전에 해약한 거니까. 그래도 이건 도둑질이에요. 서연은 분노했지만 저는 이미 체념한 상태였어요. 법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다른 방법은 있었습니다. 서연 씨, 마을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어때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마을회관에서 다음 주에 정기총회가 있대요. 거기서 얘기하면 어떨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저를 나쁜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요. 제가 나타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었죠. 서연 씨가 혼자 하세요. 저는 뒤에서 도울게요. 아니에요. 정순 씨도 가야 해요. 우리 둘이 같이 가야 사람들이 믿어요. 서연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저는 두려웠습니다. 40년을 산 동네에 다시 가는 게 무서웠어요.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남편은 계속 거짓말을 하고 더 많은 사람을 속일 테니까요. 총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고향으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이 시간 동안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해야 할까? 사람들이 믿어줄까? 마을회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어요. 1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저는 뒤쪽에 조용히 앉았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더니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이가 왜 왔어? 얼굴이 두껍네. 회장님, 보기 민망하시겠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서연은 앞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단상에 앉아 있었고요. 총회가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을이 더 발전하기 위해 연설이 끝나고 안건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마을 행사 예산, 도로 보수, 이런저런 얘기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자유 발언 시간이 왔습니다. 서연이 손을 들었어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남편이 서연을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금방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서연 씨, 무슨 얘기인가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아니 강석진 씨. 제 돈 1,500만 원 어디 갔나요? 순간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서연을 쳐다봤어요. 남편이 얼굴이 굳더니 말했습니다. 서연 씨, 여기서 무슨 소리예요? 그건 우리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개인적인 일이요? 석진 씨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돈을 빌렸잖아요. 집을 팔면 갚는다고 하면서요. 그것도 개인적인 일인가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계속 말했어요. 저는 석진 씨를 믿고 2천만 원을 맡겼어요. 석진 씨가 그랬거든요. 집을 팔아서 우리 둘이 나눠 갖자고. 근데 제 돈이 5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1,500만 원이 사라졌어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내가 우리 생활비로 쓴 거야. 당신도 알잖아. 생활비로 한 달에 500만 원씩 써요? 우리 둘이 뭘 그렇게 쓴다고요? 남편은 말문이 막혔어요. 서연이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통장 거래 내역이 있어요. 석진 씨가 제 돈으로 뭘 했는지 다 나와 있어요. 술값, 식사비, 선물. 전부 다른 사람들한테 쓴 돈이에요.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몇몇이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용기를 내서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반찬 가게를 운영했어요. 그런데 이혼하고 나서 받은 돈이 1,400만 원이 전부였어요. 가게도 집도 전부 남편 명의였거든요. 김 여사가 소리쳤어요. 그건 당신이 잘못한 거잖아. 이혼한 건 당신이잖아.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왜 이혼했는지 아세요? 남편이 제가 번 돈으로 다른 여자들한테 용돈을 줬거든요. 제 명의 적금 3,800만 원도 남편이 마음대로 해약했어요. 제가 그걸 안 건 이혼하고 나서예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몇몇이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여러분한테 한 말들, 제가 다른 남자 만났다는 거, 눈 돌아가서 가정 버렸다는 거, 전부 거짓말이에요. 저는 40년 동안 남편 말고는 다른 남자를 쳐다본 적도 없어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입 닥쳐. 당신이 뭔데 여기 와서 나를 욕해. 욕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남편, 아니 강석진 씨. 당신은 저한테도 서연 씨한테도 마을 사람들한테도 거짓말했어요. 당신이 좋은 사람인 척하면서 다른 사람들 돈으로 체면을 유지한 거예요. 그때 마을 부회장이었던 최 씨가 일어났어요. 회장님, 저한테 빌린 300만 원은 언제 갚으실 건가요? 2달 전에 집 팔면 바로 갚는다고 하셨는데. 다른 사람도 일어났습니다. 저도요. 500만 원 빌려드렸는데 아직 못 받았어요. 또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저는 200만 원. 순간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손을 들기 시작했어요. 남편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소리쳤어요. 다들 뭐 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이 마을 위해 일했는데. 너희들 행사 때마다 음식 준비하고 술 사주고 그게 다 뭐야? 최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신 거잖아요. 회관이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남편한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돈을 돌려달라고, 사기꾼이라고, 회장 자격이 없다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처럼 비틀거렸습니다. 서연이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해냈습니다. 40년 동안 쌓인 거짓말이 단 1시간 만에 무너진 거예요. 총회가 끝나고 일주일 후였습니다. 마을에서는 남편 얘기로 난리가 났어요. 조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모, 동네 분위기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들 회장님이 사기꾼이었다고 하던데요. 그래. 네. 그리고 회장님이 회장직에서 물러났대요. 스스로 사퇴했다고 하던데 사실 사람들이 내쫓은 거나 마찬가지래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시원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집착하던 마을회장 자리에서 쫓겨난 거니까요. 그리고 이모, 더 큰 일이 있어요. 뭔데? 봉사단 사람들이 회장님 집 앞에서 시위했대요. 돈 돌려달라고. 저는 놀랐어요. 봉사단이요? 남편을 그렇게 따르던 사람들이 시위를 했다고요? 봉사단에도 돈을 빌렸나 봐요. 근데 안 갚으니까 화가 난 거죠. 그 사람들이 경찰까지 부를 뻔했대요. 며칠 후 서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정순 씨, 석진 씨가 집을 내놨어요. 금매로요. 정말요? 네. 빚을 갚으라고 난리니까 어쩔 수 없이 파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요? 집을 팔아도 빚을 다 못 갚을 것 같대요. 석진 씨가 빌린 돈이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2,500만 원은 넘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많은 돈을 빌렸다니. 서연 씨는 돈 받을 수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저도 피해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어요. 다 같이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거든요. 그럼 남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요. 최악의 경우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대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남편이 벌을 받는 건 당연하지만 그래도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잖아요. 완전히 무너지는 걸 보니까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서연한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정순 씨, 큰일 났어요. 왜요? 석진 씨가 마을에서 쫓겨났어요. 네.
집이 팔렸는데 그 돈으로 빚을 갚고 나니까 남은 게 거의 없대요. 그래서 석진 씨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거기까지 찾아가서 난리를 쳤대요. 돈 다 못 받았다고. 얼마나 못 받은 건데요? 1,000만 원쯤요. 그 사람들이 석진 씨를 경찰에 신고했어요. 사기죄로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남편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니. 그리고 정순 씨, 제가 석진 씨한테 마지막으로 만났어요. 왜요? 제 돈이라도 조금 받으려고요. 근데 석진 씨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완전히 늙어 보이더라고요. 머리는 새하얗게 새고 얼굴은 푹 꺼지고 겨우 한 달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석진 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자기는 그냥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한 것뿐인데 왜 이렇게 됐냐고. 저는 쓴웃음이 났어요. 남편은 끝까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석진 씨가 정순 씨 얘기도 했어요. 정순 씨한테 미안하다고. 자기가 정순 씨를 너무 함부로 대했다고. 갑자기 왜요? 글쎄요. 아마 자기도 똑같이 당해보니까 깨달은 것 같아요. 정순 씨가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남편이 미안하다고요. 4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정순 씨, 저는 용서 못해요. 석진 씨를. 저도요. 2달쯤 지났을 때 마지막 소식을 들었어요. 남편이 결국 사기죄로 기소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재판까지 가지는 않았고 약식 기소로 벌금형을 받았대요.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완전히 마을에서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새로 시작하려고요. 마을 사람들은 저한테 사과했어요. 몇몇 분들이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남편 말만 믿고 저를 오해했다고, 저를 왕따시킨 거 미안하다고. 김 여사도 전화했어요. 정순아, 나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그렇게 대했는데 내 말이 다 맞았어. 괜찮아요, 언니. 저도 이해해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우리가 너무했어. 근데 정순아, 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돌아올 거야?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마을로 돌아갈까요? 사람들이 사과했으니까 다시 받아줄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언니. 저는 서울에 있을 거예요. 왜? 여기가 내 고향인데. 언니, 제가 40년 동안 살았던 그곳은 제 집이 아니었어요. 감옥이었어요. 이제는 제가 원하는 곳에서 살고 싶어요. 김 여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정순아. 내가 행복하게 살아.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낯선 도시였지만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어요. 남편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마을회장 자리도, 사람들의 존경도, 집도, 체면도 40년 동안 쌓아온 전부를 잃었어요. 저도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달랐던 건 저는 진짜 소중한 걸 얻었다는 거예요. 자유였습니다. 누구의 소품도 아니고 누구의 들러리도 아닌 제 이름으로 사는 자유를 얻었어요. 그게 40년보다 값진 거였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많은 게 달라졌어요. 일단 저는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재래시장이 아니라 제대로 된 반찬 가게였어요.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은 가게였는데 주인 할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 가게를 정리하려던 참이었죠. 사장님, 제가 인수하면 안 될까요? 할머니는 놀라셨어요. 인수요? 돈이 좀 들 텐데. 저는 이혼할 때 받았던 1,400만 원 중에서 남은 돈이 900만 원쯤 있었어요. 원룸 보증금을 빼고 생활비 쓰고 남은 돈이었죠. 할머니한테 권리금 500만 원을 드리고 나머지 400만 원으로 가게를 새로 꾸몄습니다. 간판도 새로 달았어요.
정순인의 반찬. 제 이름으로 된 가게였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처음 한 달은 힘들었습니다. 손님이 별로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반찬을 만들고 시장 사람들한테 시식도 나눠주고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옆가게 사장님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사장님, 손맛이 진짜 좋으시네요. 우리 엄마가 해주시던 맛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40년 동안 남편한테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칭찬이었거든요. 2달쯤 지나자 가게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매출이 2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재료비랑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제가 번 돈을 제가 쓸 수 있었으니까요. 서연 씨도 잘 지내고 있었어요. 서연 씨는 남편한테서 돈을 일부 돌려받았다고 했습니다. 500만 원이었어요. 2천만 원 중에서 결국 1,000만 원만 돌려받은 셈이었죠. 정순 씨, 저는 다시는 남자를 안 믿을 거예요. 서연 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저도요. 이제는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질 거예요. 우리는 종종 만나서 차를 마셨어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어느 날 조카가 가게에 찾아왔어요. 조카는 가게를 둘러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모, 진짜 멋져요. 이모 이름으로 된 가게라니. 그치? 이모도 이제 사장님이야. 이모, 그거 아세요? 동네에서 이모 얘기하던데요. 이모가 진짜 대단하다고. 그 나이에 새로 시작했다고. 저는 웃었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 살아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지. 조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모, 진심으로 존경해요. 40년을 참고 살다가 70이 넘어서 다시 시작하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저는 조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모가 후회하는 게 하나 있어. 더 빨리 빠져나오지 못한 거. 50대에, 아니 60대에라도 용기를 냈으면 좋았을 텐데. 70이 넘어서야 깨달았잖아. 그래도 이모는 해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맞는 말이었어요. 늦었지만 저는 해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가게에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50대쯤 되는 여자분이었는데 반찬을 사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배달도 하세요? 배달이요? 어디로요? 저희 회사인데요. 직원들 점심 반찬으로 쓰려고요. 매일 20인분 정도 필요한데 가능하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매일 20인분이면 큰 거래잖아요. 가능하죠. 해드릴게요. 그날부터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회사 직원들 반찬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제가 만든 반찬을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준다는 게 뿌듯했어요. 한 달 후 그 회사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직원들이 너무 좋아해요. 혹시 30인분으로 늘릴 수 있으세요? 저는 물론이라고 대답했어요. 일은 많아졌지만 수입도 늘었습니다. 이제는 월세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저는 문득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주름이 많았지만 예전보다 밝아 보였어요. 40년 동안 늘 피곤하고 우울한 얼굴로 살았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행복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이제 제법 안정됐어요. 단골 손님도 많아졌고 회사 배달 거래처도 새 곳으로 늘었습니다. 저는 작은 원룸에서 투룸으로 이사했어요. 방 하나는 제 방, 방 하나는 작업실로 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황혼이혼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요즘 70대, 80대 어르신들도 이혼을 많이 한다고. 참고 사는 게 미덕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저처럼 참고 살다가 용기를 낸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40년 만에 처음 쓰는 일기였습니다.
이혼 후에 지옥이 온 게 아니었다. 40년 동안 내가 살던 곳이 지옥이었던 거다. 뒤늦게라도 빠져나온 게 다행이다. 이제는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누구의 들러리도 아니고 박정순이라는 이름으로 산다. 74세에 새로 시작한 인생이지만 이게 진짜 제대로 사는 거라는 걸 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하루하루 제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 것이다. 일기를 쓰고 나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낯설었던 이 도시가 이제는 제 집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은 어디선가 살고 있겠죠.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제 제 인생이 아니니까요. 저는 박정순입니다. 75세의 반찬가게 사장이고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정성껏 반찬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제 손맛을 알아주는 손님들이 있고 제 이름으로 번 돈으로 제가 살아갑니다. 늦었지만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박정순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니까요. 이 이야기를 보시는 여러분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40년을 참았어도 50년을 참았어도 지금이라도 빠져나올 수 있어요. 용기만 있다면요. 저는 74세에 이혼했습니다. 사람들은 늦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만약 그때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80세에도 85세에도 여전히 그 감옥에 갇혀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누구의 들러리가 아니에요. 당당하게 사세요. 감사합니다. 박정순 올림